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오늘 저녁에는 중부지방에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이번 눈이 이번 겨울의 마지막 눈이 될지 아니면 눈을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겨울 눈을 볼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중에 하나는 애틋함일 겁니다. 그런데 애틋하다는 사실은 오히려 그 존재의 소중함이나 존재의 의미를 새삼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이런 애틋함과 일상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일상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발빠르고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올림픽 특집 평창은 지금. 예, 영화 국가대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과 함께 시작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특집 평창 지금. 오늘도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어제 있었던 경기 그리고 오늘 있을 경기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 팀 추월에서 이제 은메달 하나가 또 나왔어요. 그죠? 예. 근데 참 대단해요. 이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 팀 추월, 올림픽 2회 연속 은메달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승훈, 김민석, 정재원 선수가 이 팀 추월에서 은메달을 목격하였거든요. 예. 이 결승에서 노르웨이를 만났고요. 3분 38초 52를 기록했는데, 노르웨이의 1초 20초 차로 뒤졌습니다. 이 노르웨이가 이 준결승에서 예상을 깨고 이 빙상 강국 네덜란드를 이기고 결승에 올라왔거든요. 우리 선수들이 낸 이 3분 38초 52도 잘 탄 건데, 예. 우리보다 노르웨이가 더 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3분 37초 32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승훈 선수는 새로운 기록을 추가했다고 그러죠? 예? 예. 예, 아시아 선수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최다 메달을 기록했다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승훈 선수가 어제 팀 추월에서 은메달 1개 추가하면서 지금까지 동계올림픽에서만 4개의 메달을 따냈는데, 이 메달이 아시아 선수로는 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이 최다 메달 기록입니다. 2010년 밴쿠버 대회에서 1000m 금메달, 5000m 은메달, 2014년 소치 대회 팀 추월 은메달, 그리고 이번 평창에서 팀 추월 은메달을 하나 추가를 했는데, 이 최다 금메달과 함께 아시아 남자 선수로는 최초로 동계올림픽 3회 연속 메달을 획득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진짜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을 노리는 종목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매스 스타트인데 모레 매스 스타트에서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렇게 메달을 많이 따면은 왜 예. 이 연금 주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거 메달 많이 딸수록 연금 액수도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상한액이 월 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예. 그냥 갑자기 돈 생각이 나가지고. 자, 팀 추월 여자 대표팀은 어제 순위 결정전에 나섰는데 이게 기록은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예? 근데 어제 예. 밀어주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랬죠. 이 노선영 선수 왕따 논란 겪고 있는 여자 팀 추월 대표팀 어제 7, 8위 순위 결정전에 나섰는데요. 8위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여자 팀 추월 경기 앞두고 관심사는 딱 2개였는데, 하나는 과연 노선영 선수가 출전하느냐 이고요. 또 하나는 이 기록은 어떻게 나올까였습니다. 이 노선영 선수가 김보름, 박지우 선수와 함께 출전했는데 오히려 이 준결승 때보다 기록이 3초 54나 뒤졌고요. 이 맞대결한 폴란드에는 이 4초 21이나 뒤졌습니다. 이 불화설과 관련해서 이 백철기 감독, 김보름 선수의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노선영 선수의 반박, 백철기 감독의 재반박이 잇따르면서 선수들이 플레이하는 거 보니까 여론을 크게 의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드를 내기보다는 낙오하는 선수 없이 3명이 함께 속도를 맞춰서 나가는데 여기에 그냥 주력한 모습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선수들은 인터뷰 없이 인터뷰하지 않고 그냥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렇게 우리가 한일전 이거 특히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죠? 예. 이게 이제 뭐 외국은 그리스 터키전 또 이것도 또 그 양국은 한일전 못지않게 관심이 많은 그런 건데. 예. 컬링 여자 대표팀은 지금 유일하게 1패를 당했던 일본하고 4강에서 다시 만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참 뭐 운명의 장난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 여자 컬링 대표팀이 4강 진출을 확정졌거든요. 예. 이 러시아 어제 경기에서도 이제 이 러시아 출신 선수들하고 이 덴마크를 이기고 예선을 8승 1패 1위로 마무리했는데 유일하게 있는 1패가 일본에게 예선에서 당한 1패입니다. 예. 그런데 4강전에서 일본을 다시 만난 겁니다. 이 예선에서 일본에 패하고 난 뒤에 선수들이 이기려는 마음이 너무 강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조 1위로 4강에 올라서 일본을 다시 만난 거니까 이 4강전에서는 반드시 일본을 이기고 결승에 올라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진짜 이번에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고, 남자 컬링 대표팀은 어제 일본을 이겼어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초반에는 조금 부진해서 4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후반 들어서 좋은 경기를 많이 보여주는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이 컬링 남자 대표팀 어제 일본을 10대 4로 이기고 4승 5패 예선 7위로 평창올림픽 마무리했거든요. 예. 여자는 소치올림픽에 이어서 여자는 두 번째 올림픽 출전이고 이 남자는 평창올림픽이 올림픽 대위 무대입니다. 예. 그래서 그랬는지 초반에 많이 긴장했습니다. 초반에 4연패를 당하면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이 4연패 뒤에 3연승을 올리면서 올림픽 이 무대에 적응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예. 그래도 이 초반 부진을 만회하기 어려웠습니다. 자, 어제 이 남자 대표팀 어제 마지막 경기 끝내고 응원해준 팬들에게 보답하는 의미로 준비한 유니폼을 관중들에게 선사하기도 했는데 제가 보기에 아주 멋진 세리머니였습니다. 그렇죠. 자, 어제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경기도 열렸는데 쇼트 프로그램에 출전했던 최다민, 김하늘 선수 두 선수 예. 모두 프리 스케이팅에 진출을 했네요. 예. 여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는 이 30명이 출전했고요. 이 중에 이 24명이 프리스케이팅에 오르게 되는데, 예. 이 최다빈, 김하늘 선수가 모두 다 프리스케이팅에 진출했습니다. 이 최다빈 선수, 대단한 게 67.77점으로 자신의 개인 최고 점수를 또다시 경신하면서 쇼트에서 8위를 기록했고요. 예. 톱10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김하늘 선수 이제 만 16살 중학생이거든요. 아, 아주 어리군요. 예. 저는 이 나이에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김하늘 선수가 너무 긴장돼서 다리가 떨렸다 이런 말을 했는데 16살 소녀로서는 당연하겠죠. 그런데도 프리스케이팅에 진출한 거 보면은 김하늘 선수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예. 자, 이제 어제 남자팀 투추얼에서 이 은메달 1개가 추가가 됐는데, 그럼 좀 순위 변동이 있나요? 우리가 순위가 1계단 올라섰습니다. 이 금메달 4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로 이 금메달 기준으로 한 메달 순위에서 8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예. 현재 금메달 13개로 1위가 노르웨이인데 독일이 금메달 12개 2위입니다. 동계올림픽에서는 노르웨이하고 독일이 선두 경쟁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지켜볼 만한 경기 말씀해 주시죠. 오늘 쇼트트랙이 금메달 3개에 도전합니다. 이 남자는 황대헌, 이회준, 서일아 선수가 이 500m에 출전하고 또 5000m 계주도 열립니다. 오늘 메달이 확정이 되고요. 네. 여자는 심석희, 최민정, 김혜랑 선수가 1000m에서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작년 4월 진도 진머리역에서 건져낸 세월호는 바다에 가라앉은 상태로 그대로 물 밖으로 꺼내져서 이후 줄곧 그 왼쪽으로 누워있는 상태였었죠. 근데 316일 만이었었죠. 어제 세월호를 바로 세우기 위한 선체 이동이 완료가 됐습니다. 한동안 세월호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선체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어떤 작업들이 남았는지 직접 선체 조사를 맡고 있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정일 사무처장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거 지금 누워있는 거를 이제 바로 세우는 거죠,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부식이 많아가지고 잘못 세우면 이것도 부서지고 막 이럴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3년 동안 바다에 있어서, 예. 구조적 안정성이 많이, 취약한 상태고, 예. 그리고 또, 미수습자, 수습하는 작업에서, 상부 우현을 많이 절단하고 내부를 절단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죠. 그러면은 뭐 이동 작업할 때 변수라든지 문제 같은 건 없습니까? 선체 이동 작업 단계에서 제일 우려했던 점은 아마도 잘 알다시피 인양 당시에 세월호 선체 무게가 한 18,000톤이었는데 네. 수색하고 절단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뻘을 제거하고 나서 실제 무게가 얼마가 될지가 굉장히 걱정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트랜스포트로 측정을 해보니까 한 8,400톤 정도로 이렇게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18,000톤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예, 18,000톤. 18,000톤. 18,000톤이요? 네. 18,000톤. 그럼 굉장히 무게가 많이 줄었네요. 그죠? 네,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게 그래도 시간은 상당히 걸리죠, 이동하는데. 이동하는 데는 어저께 8시에서 예. 12시까지 4시간으로 이동할 시간을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수월하게 한 2시간 만에 사실상 세월호를 세우기 위한 위치 이동에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세월호를 세워놓는다라는 의미 자체는 보존의 의미도 있지만 이게 네. 어떻게 미수습자 수색을 좀 더 용이하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나요? 예, 한 2가지 정도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기간 구역의 일부 구역에서 미수습자 유해가 지난해 10월 달에 발견이 되어서 보통은 이제 승객들이 객실에 있었기 때문에 객실에서만 미수습자 유해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 선저 바닥에 있는 기간 구역 일부 구역에서 미수습자 유해가 발견되면서 기간 구역에도 미수습자가 있을 것이라고 좀 예측이 되었고 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세월호가 옆으로 누워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작업이 어렵고 위험해서 작업을 실제로 못했습니다. 그러면 세월호가 바로 세워지게 되면 바로 걸어서 수평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기간 구역의 수습이 좀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 마찬가지로 선체 내부가 한 23m 정도의 낭떠러지 절벽을 형성하고 있어가지고 정밀 조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고 조사 간의 조사 활동에도 위험이 있어서 예. 진입을 하게 되면 정밀 조사와 조사 간의 안전이 담보된 상태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밀조사라는 것은 미수습자 시신 수색입니까? 아니면 진상규명입니까? 침몰. 기간구역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미수습자 수습뿐만 아니라 기간구역의 대법원 판결에서 침몰 원인과 관련해서 솔레노이드 밸브의 기간 고장 부분에 대한 지적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명백히 규명하기 위해서 침몰 원인 규명에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서 예? 네네네. 세월호와 똑같이 모든 것을 축소해가지고 바닥까지도요. 네네. 지금 그런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도 실시하고 있죠. 예, 2가지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자유항주 모형 시험은 세월호 실제 크기의 25분의 1 크기 축소 모형으로 실험을 하는 것이고, 네. 하나는 침수 모형 시험이라는 건데, 그거는 세월호 실제 크기의 30분의 1 크기 모형, 축소 모형으로 실험을 하는 것인데요. 예. 자유항주 모형 실험은, 저희들이 그동안 현장에서 세월호에 대한 체정과 그리고 기존의 세월호 전체의 침몰 원인과 관련된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들을 시험 조건에 입력해서 세월호 침몰 당시 예. 사고 당시에 세월호가 실제로 그렇게 거동을 하는 것인지를 검증하는 시험이고요. 예. 침수 모형은 세월호가 왼쪽으로 기운 다음에 왜 그렇게 세월호 선체 내에 물이 빨리 들어왔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빨리
해저로 침몰했는지를 검증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자유항주 모형 시험이라고 그러셨죠? 네네. 이걸 통해서 실제로 침몰의 원인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지금 만들긴 다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도 보면은. 예. 지난 1월 18일부터 1차 자유항주 모형 시험을 했고 예. 이번에는 18일부터 2차로 하는 것은 침수 모형 시험인데 네덜란드 그 마린 해양 연구소에도 1차로 했던 부분에서 몇 가지 그 조건들을 더 추가적으로 그 정보를 넣어서 3차에는 자유항주 모형 시험을 추가적으로 더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침몰 원인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도 되는 겁니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7월 7일부터 조사 개시 결정을 해서 그동안 10개월 동안 세월호 자체에 대한 최종 활동과 그리고 용역을 통해서 분석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마 최종적인 침몰 원인이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은 종합보고서를 통해서 나올 텐데 저희들이 올해 8월 6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쭉 실험하고 이런 걸로 원인은 대충 뭐라고 보십니까? 그걸 지금 제가 원인을 결론 내리기는 어려운데 다만 잠정적으로는 어쨌든 침몰 원인을 이야기했던 큰 결과 보고서들이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그 침몰 원인 보고서 그리고 한국 해심원의 그 침몰 원인 보고서 두 가지가 있는데 적어도 저희들이 해야 하는 것은 기존의 침몰 원인 보고서를 일단 먼저 검증을 하고 저희 선체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통해서 밝힌 침몰 원인을 밝힐 텐데 상당히 기존의 침몰 원인과는 조금 다른 원인, 특별한 다른 원인이라는 새로운 원인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침몰 원인 규명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 충격 가능성은 아직 배제하지 않고 있나요? 저희들이 외부 충돌설에 대해서는 그것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외부 충돌설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고 있는 세월호 선체 좌현 외판에 대한 어떤 충돌 흔적이 있는지를 찾고 있는데 현재 세월호가 잘 알다시피 자연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볼 수가 없었고 세월호를 바로 세우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도 자연 충돌 부위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진입을 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입 후에 과연 자연 쪽에 외부 충돌 흔적이 있는지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충돌설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어느 정도는 제거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월까지는 다 마무리를 질 생각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네네네. 8월 6일까지 아마 저희들이 전체 침몰 원인과 관련된 종합 보고서가 아마 국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정일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윤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GM과 우리 정부의 회동이 지금 계속 이어질 모양이에요. 주로 이제 그동안 국회를 만났고, 어제는 산업은행을 만났고요. 오늘 이제 정식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차관을 만납니다. 원래 백운규
산업부 장관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그 베리앵글 GM 그 인터내셔널 사장이 얘기를 했는데 일단 산업부 입장에서는 장관 뭐 얘기도 안 되고 장관을 바로 만날 수 없겠죠. 그래서 먼저 이인호 차관이 오늘 앵글 사장을 만난다라고 하고요. 예. 기획재정부에서도 고영권 제1차관이 오늘 오전에 앵글 사장을 만난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얘기가 오가면 이제 서로 이제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와 GM 간의 어떤 조건이 오고 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어제는 산업은행하고 GM이 만났죠. 맞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했고요. 산업은행은 아시는 것처럼 한국 GM의 2대 주주죠. 앞으로 투자를 하거나 증자를 하거나 산업은행이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결국 산업은행이 내는 돈은 우리나라 정부의 돈이고 또 올라가면 그게 결국에 국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예. 공적자금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먼저 실사를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그 설 직전에 미국 GM 본사가 얘기한 게 2월 말까지 답을 달라라고 했는데 이건 일단 안 된다라는 쪽으로 간 것 같고요. 예. 현재까지 얘기된 거는 신규 투자에는 뭐 참여할 수도 있는데 출자 전환 기존의 그 대출을 지분 투자 형태로 바꾸는 주식으로 바꾸는 데서는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난색을 보이는데요. 근데 또 이렇게 되면 산업은행 지분이 낮아지면 한국 GM의 어떤 미국 GM의 어떤 그 지분이 확 높아지면 이제 미국 GM 마음대로 좀 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실사입니다. 실사 시기 뭐 거의 안 줄 것처럼 했는데 이건 또 아닌다는 거고요. 이달 중 아니면 늦어도 내달 초부터 산업은행이 회계법인을 통해서 한국 GM에 대한 실사를 아마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가장 핵심은 지원하는데 어떤 조건을 다느냐. 그리고 어디까지 지원하느냐. 이걸 두고 이제 우리 정부와 산업은행을 베타오는 정부하고 GM 간의 어떤 기싸움,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GM은 미국 GM의 현금 집급기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모양이에요. 크게 미국 GM이 사상 최대 순이익을 올리고 한국 예. GM은 계속해서 영업 손실, 단기 순손실을 본 이유가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R&D 비용으로 계속 글로벌 분납금이라는 형태로 한국 GM이 미국 GM 본사에 뭐 매년 작년 같은 경우 6,140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글로벌 GM에 납부했고요. 총 3년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조 8,580억 원을 연구개발비 형태로 미국 GM에 줬고요. 이런 게 일반적이지는 않거든요, 사실. 이런 게 결국에 한국 GM이 3년간의 누적 손실하고 거의 맞먹고요. 이 연구개발비만 해도요. 그리고 이자 장사를 했다는 거죠. 미국 GM으로부터 한국 GM이 돈을 빌려오는데 이자를 한 5% 안팎으로 빌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빌려도 그렇게까지 안 비싸거든요. 예. 뭐 담보대출, 요즘 신용대출에도 그 정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금리 장사, 이자 장사를 했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다들 그동안 얘기되었던 한국 GM이 미국 GM 본사로부터 부품을 비싸게 사서 제품, 완성차의 제품 내지는 반제품은 싸게 팔았다. 이런 형태로 바가지를 씌웠다. 이 세 가지 형태로 돈을 다 줘서 결국에 한국 GM이 미국 GM의 현금 지급기, ATM이 됐고 결국 한국 GM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부실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는 지적, 비판이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지금 한국 GM을 좀 특히 군산공장 같은 데는 아까 김관영 의원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좀 살렸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뭐 일자리하고 직결되어 있고요. 예. 어느 것 하나 공장을 바로 네. 뭐 없앨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그 문제가 가동률인데 그 차가 팔려야 되는데 대부분 수출에 많이 의존을 하는데 수출길이 유럽에 주로 많이 수출했던 그런 차종들이거든요. 군산에 있는 차종들이 차종이 중소형차 차종인데 그것들이 대부분 유럽에 팔렸는데 유럽에 그 수출길이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죠. 자, 그 롯데 얘기도 좀 해보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이 사임했네요.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죠. 일본에서는 기업 대표가 기소만 돼도 바로 이사직을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해임되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도 뭐 일본 국적 한국 사람이니까 기소가 됐을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구속이 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대표이사직에서는 물러났고요. 일본 롯데홀딩스에서 다만 이사직은 계속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일본 사람이죠. 스쿠다 사장이 그 전문 경영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일본 롯데홀딩스의 단독 대표가 되면서 경영을 총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스쿠다 사장이 단독 대표로 경영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신동주 씨죠. 이 그렇죠. SD 코퍼레이션 회장이죠. 회장이죠. 네, 신동빈 회장의 다시 형이고요. 그 신동주 회장이 다시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이미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공표한 상태죠. 일본은 3월 말 결산 법인이잖아요. 그래서 정기주총이 6월쯤에 있습니다. 그 전에 임시주총을 열어서도 그 롯데홀딩스의 그 부분에 대한 경영권에 대해서는 자기가 주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본 롯데홀딩스가 왜 중요하냐 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 롯데그룹을 사실상 지배 장악하고 있거든요. 호텔 롯데의 대주주 최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본과 한국의 어떤 분리하기 위해서 지금 롯데가 계속해서 지주사 설립을 추진해 왔었는데 신동빈 회장의 구속으로 일단 거의 지금 올스톱 된 상태거든요. 결국에서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스쿠다 사장이 억한 마음 먹으면 지배구조상 한국 롯데를 장악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면 신동주 회장이 뭔가 또 움직임을 보여서 다른 꿍꿍이를 꿈꿀 수 있는 거고요. 그걸 이제 뭐 계속 막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신동빈 회장의 2심 재판에는 또 영향을 좀 일부 미칠 수 있겠죠. 이게 근데 만일 뭐 최종심에서 뭐가 또 뒤집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또 바뀌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아마 만약에 2심에서 뭐 또다시 그 이재용 부회장처럼 집행유예가 나온다. 그러면 뭐 또다시 이사회를 열어서 복귀할 수도 있는 거죠. 참, 자, 화제를 좀 바꿔보죠. 임신한 공무원들은 출산할 때까지 하루 2시간씩 근무 시간이 단축된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임신 12주 내 아니면 36주 이상인 공무원들에게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단축 근무를 지금부터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임신 전 기간으로 초기나 말기가 아니라 중간에도 계속해서 출산 때까지 2시간 정도 근무를 단축할 수 있게 한다는 거고 이렇게 공무원들에게 많은 복지 혜택을 먼저 시작을 하잖아요. 이건 뭐 기업을 확산시키겠다는 그 추진 좋은데 그리고 확산이 잘 안 되잖아요. 결국엔 공무원 복지만 더 좋아지고 공무원 시험 하려고 한 지원율은 더욱더 올라가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윤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요즘 보니까 이 문학의 법조계 뭐 이런 곳에서 성범죄의 피해를 겪은 이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이렇게 성범죄가 만연하게 일어나는 사회가 됐는지 자 오늘 히스토리 뉴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과거에도 뭐 이런 범죄는 있었겠죠. 뭐 범죄로 그러니까 같은 행위라도 시대에 따라 범죄로 규정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긴 한데 이런 식의 이제 폭행 또 이제 그 범죄로 규정된 폭행 이런 것들은 역사로 기록된 시대에 이렇게 늘 있었던 일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요새 유난히 심해졌을까 아니면 과거에도 심했는데 요새 이런 것들이 문제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성이 굉장히 좀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어렵고 또 사회적 의제로 다루기도 좀 까다로운 문제죠. 예. 그러니까 저석과 신비라는 상반된 개념이 다 어울리는 게 이게 성 말고 또 다른 게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만큼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어땠는지 확실하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표면에 드러나는 이야기들의 좀 정도를 보면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요즘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좀 범죄 자체가 늘어났다. 이렇게 단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 조선시대 같은 데는 사실 조선 특히 중후기는 유교 사상이 굉장히
우리를 지배를 했는데 이것이 이 성에 대해서 보수적인 시각이다라고 봐야 되는지 남성 위주의 성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언제나 사실 이제 그 가부장제적 이제 사회 권력 또는 가정 권력이 성립된 이래 언제나 남성 중심적 사고가 이제 지배를 했고요. 예. 그러니까 여성의 목소리들은 좀 그 사회 이면에 숨어들거나 좀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담론 역시 남성 위주로 이제 형성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뭐 보수적이냐 남성 중심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동어 반복일 것 같아요. 예. 남성 중심적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자체가 보수성을 띠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사회적으로는 남녀 유별이라고 하는 이제 그 유교적 그 명분론 하에 여성의 외부 출입을 그것도 이제 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지배층 여성의 경우에는 외부 출입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또는 외부에서 그 집으로 진입하는 사람이 있어도 여성의 공간은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하거나 눈에 띄지 않게 차폐시키는 차단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성담론이랄까요? 성 문제 자체가 불거지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관리라기보다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통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그 여성들은 어떻게 포도청에 가서 신고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 사실 자체가 참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예. 주로 이제 이게 신분제 사회였고 게다가 예. 유교 이데올로기가 모든 계층에 균질하게 침투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양반 사대부의 경우에는 이 문제를 엄격하게 따졌지만 노비들 사이에서 또는 이제 백정 등의 천민들 사이에서 심지어 일반 양인들 사이에서도 이 이데올로기가 이 윤리가 같이 이제 적용된 게 아니어서 그래서 굉장히 좀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이제 양반 사이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 양반의 범죄를 다루는 것은 의금부 또는 이제 사원부 이런 곳에다가 고발해야 되는 것이고요. 평민과 관련된 문제들은 말씀하셨듯이 이제 포도청 같은 곳에서 이제 고발해야 되는 것인데 본인이 고발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대리 고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고요. 또 대리 고발이라고 하는 것도 보통 이제 자기 아내가 이제 뭐 저 권세 있는 이웃에게 또는 어느 집 양반에게 당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대신 고발하거나 아버지가 대신 고발하거나 오라비가 대신 고발하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보통 그렇게 진행이 됐었죠. 근데 그때 예를 들면 고발을 하면은 예. 어떻게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성의 문제가 아니고 예. 성 권력의 문제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걸 굉장히 좀 이 차이를 좀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권력과 권력 사이에서 나타나는 문제라서, 예컨대 이제 양반 주인이 그 자기 집 노비 또는 노비의 뭐 노비의 처도 노비니까요, 처를 성폭행했다 그러면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범법행위로 취급되는 경우도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네. 억울해서 고발할 수는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이게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법이 별로 없죠. 근데 거꾸로 노비가 이제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반인데 부모가 좀 병에 걸려서 일찍 돌아가고 어린 딸이 남아있다. 노비가 보살핀다고 하면서 성폭행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건 능지처참에 해당하는 중벌이 되죠. 그러니까 같은 범죄라도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를 침범했다라고 하면 이건 능지처참에 해당하는 중벌이고요. 위에서 아래를 침범했다 그러면은 이건 별로 범죄가 안 된다. 심지어 이제 조선시대에는 왕의 이제 조카뻘 무슨 군이라고 하는 이제 호칭을 받는 사람들이죠. 왕의 조카이거나 뭐 손자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양가지 분열을 겁간하고 그랬다고 해서 이제 사관원 이런 데서 탄핵이 들어와도 이런 거는 처벌할 수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처벌이 근데 능지처참. 근데 처벌을 만일 양반들한테도 처벌을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능지처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그래 노비처럼. 그죠? 그렇죠. 양반의 경우에는. 이제 양반을 과 이제 이런 얘기들은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표면에서 사회적 의제로 다루기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라서 또 이 사실관이 있어서도 쉬쉬하고 덮고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들통이 나는 것은 들통이 안 날 최종적으로 다 들통이 난 다음에야 그러니까 이게 고발이 되는 경우가 그래요.
피해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유교 국가에서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순간 자기도 이제 재기불능에 타격을 입거든요. 그러니까 숨겨요. 숨기는데 그걸 숨김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건이 드러났다. 사실관계가 드러났다. 가족들에게. 네. 그럼 그 상황에서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보통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나 이 가해자 측, 남성 측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도 똑같아요. 이거는 강제성이 없었다. 서로 눈이 맞아 그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해가고요. 근데 그 얘기를 수용하는 순간 이제 여성의 인생은 파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나는 이제 강제로 당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자백이랄까요? 호소랄까요? 폭로랄까요? 이런 걸 가족들에게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에 맡길 수밖에 없다. 처벌을 해야 되겠다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적 문제로 튀어나오거든요. 조선시대가 대부분이 그랬어요.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실제보다 훨씬 축소돼서 이제 사회에 알려지게 됐고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어쨌든 지금 여성계에서도 한 얘기가 이건 구조에 관한 문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구조가 바뀌지 않은 이상은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많이 튀어나오는 건 굉장히 좀 물론 그 피해자분들 얘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내적 과정을 거쳐서 이제 바로 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근래에 들어와서 이게 이제 쏟아져 나오는 것이,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시대 변화의 속도와 이제 그 과거의 성의식 사이의 갭이, 이제 성의식이나 성윤리가 시대 변화에 따라서 재정립되고 또 재정립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사회적으로 토론이 돼야 되는데 그럴 기회들을 우리가 갖지 못했고요. 또 우리 시대 변화 속도가 범세계적 기준에서 보자면 굉장히 빨랐어요. 중세에서 현대로 그야말로 10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점프를 했거든요. 시대는 그렇게 점프를 하는데 성인식은 조선시대에서 얼마나 달라져야 하는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좀 담론하지 못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 좀 그러니까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제 배출이 되고 있고 특히나 사회 공간에서 여성과 남성의 접촉면들 또 이것이 하나의 권력 관계 속에 편입되는 비율은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권력의 행사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이제 자제, 억압, 통제 이런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제 최근에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이것이 3.1운동의 표현을 보자면 이제 세계 개조의 대기운에 수능병진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거든요. 예. 다음 논의가 잘 이제 정비가 되고 사회적 의제가 돼서 좀 각성 어떻게 해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회 전체의 전반적인 예. 대각성 운동의 시대를 바꾼 또 윤리와 관행과 문화를 바꾼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자, 목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신유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눈 소식이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